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생화학이나 약제학 강의가 아니라 실전 엽산 복용법에 대한 것이니 이론적인 것이나 어려운 것은 싹 빼고 그냥 엑기스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엽산,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올린 엽산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몸에 엽산의 전구 물질이 들어와서 여러 대사 과정을 거쳐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며 여러 효소들이 관여합니다. 만약 그러한 효소가 부족하다면 흡수돼서 작용하는 엽산의 기능 역시 약화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엽산을 사서 복용하곤 했는데 이는 우리가 활성화 형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때였고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난임 여성의 90% 이상은 활성화된 엽산인 4세대 엽산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경관 결손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복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서 정자와 난자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 루틴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소리지만 1차 난포에서 2차 난포로 전환하면서 성장하는 난포세포와 관련된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NA 메칠화의 부족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할수록 난자의 품질이 나빠지고 미세 수정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켜 결국 시험 관하기 시술이 실패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약자인데요. 우리가 풀텀을 알 필요는 없고 체내에서 엽산의 전구형을 활성 형태 엽산으로 변환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이 활성형 엽산이 있어야 호모시스틴이 메치오닌으로 변환되고 메치오닌은 중요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일종의 연쇄반응 유발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MTHFR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아까 말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빵 만드는 비법 암호책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책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열리면 기술자는 책을 볼 수 없어 엽산을 활성화하는 유전자라는 결과물을 잘 못 만들거나 불량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주 고장나는 두 부위가 있는데 C677T 부위와 A1298C 부위입니다. C677T 부위에 돌연변이라 불리는 고장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헤테로타입, 호모타입 이렇게 우리는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유전학적인 이야기 길게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 호모타입이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677T 부위에 헤테로타입의 경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아까 암호책의 30%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한 호모타입 고장이 발생하면 70%까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까 활성화 엽산이 호모시스틴이라는 물질을 메치오닌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엽산이 부족하면 바뀌지 못한 호모시스틴이 혈관 내에 쌓여서 벽에 손상을 주거나 내피세포의 이상과 혈관 경화를 발생하거나 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태아에게 갈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경우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거듭 유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 호모시스틴 검사는 변동이 심해서 검사를 해도 거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먼저 반복 착상 실패나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에 따라 엽산을 활성화 엽산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호모시스틴이 높은 경우나 본인이나 집안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역시 조금 더 고용량의 활성화 엽산을 드셔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 정자의 수나 운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정보세포에서부터 분화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복용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관 결손증의 위험성이 늘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된 여성은 아무 문제 없이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소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활성화 엽산을 약 14주까지는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MTHFR 돌연변이 검사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한 정도의 용량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입니다. 여러 환자의 케이스별로 그들의 주치의가 여러 상황에 따라 사용한 활성화 엽산의 용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봤더니 케이스에 따라 엽산의 용량은 다양했지만 호모타입일 경우 3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처방을 했고 C677T 돌연변이의 경우가 더 높은 용량을 상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확립된 견해나 컨센서스, 즉 합치된 결론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논문이나 발표를 통해 그리고 저의 경험이나 우리 선생님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된 여러 MT-HFR 변이 정도에 따른 엽산 투여량을 소개합니다. 이 결론은 제가 권장하는 결론이지 무슨 만고의 진리가 아니니까 그저 참고만 하시고 모든 약에 대한 문의는 각자의 주치의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그럼 소개합니다. 1번은 활성화 엽산 적어도 4mg 또는 5mg입니다. 2, 3번은 그냥 하루 800마이크로그램 정도, 4번은 고호모시스틴 혈증이 있으면 3mg, 없으면 통상의 양인 800마이크로그램 복용하시면 됩니다. 5, 6번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3mg 복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의 방점은 주요한 돌연변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두 가지 모두 기술되어 있는 결과지를 토대로 엽산 복용량을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더군요. 원장님, 활성화 엽산 하루 4mg 먹으면 어떻게 잘못되나요? 전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왕창 먹어버릴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병증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있습니다. 실수로 10배 이상의 엽산을 장기간 복용한 분에게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네,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해지신다면 저도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만 말해야 하는 게 의사라서 이해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